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경제연구그룹장으로 재직 중인 심진보 박사예요. 네. 이름이 진보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한 네 번째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가장 적합한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요,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듣는 나라입니다. 실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왔던 다보스 포럼은 스위스에서 열리잖아요. 그리고 지능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미국도 있는데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위부터 아래까지 매몰될 정도로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성장 동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5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나라가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압축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29,700달러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했어요. 물론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한 지 거의 10년 됐다는 얘기는 하지만 진짜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그 와중에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은 좋았으나 문제는 90년대 후반부터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때 10%를 많이 넘기던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를 약간 넘는 경제 성장률이 예상되는데 실제 이 성장률은 예전의 고도 압축 성장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자층과 지도층들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 와중에 작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들려왔던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산업혁명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나라가 맹렬하게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용어를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못 쓰고 있거나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심지어는요, 4차 산업혁명은 분명히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혁명자를 빼고 4차 산업시대 또는 4차 산업선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1차, 2차, 3차 산업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1차 산업이 바로 자연으로부터 원재료를 얻는 농업, 광업, 임업, 수산업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2차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원재료를 얻은 걸 갖고 가공하는 가공업 중심의 제조업, 건설업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나죠? 예, 3차 산업을 보통 뭐라고 들었습니까? 서비스업이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업을 하는 유통업 중심의 서비스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4차 산업이라는 용어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 또는 지식 집약 서비스업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지식을 갖고 하는 서비스업이니까 대표적인 게 컨설팅이라든지 금융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같은 걸 보통 우리는 4차 산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산업혁명은 1차부터 4차 산업 모두를 혁신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4차 산업으로의 선도, 4차 산업시대 얘기하면 전체 산업혁명의 극히 일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듣고 나서 4차 산업시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텐데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의 일자리의 미래가 바뀔 것인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강연할 때 많이 쓰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벨기에 인상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1937년에 만든 작품인데요. 그 작품명이 바로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라는 작품 속에 보면은요, 화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알을 바라보고 캔버스 위에는 새의 그림을 그려요. 통찰력이 무슨 뜻이냐면 껍질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깨트려보고 그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 바로 통찰력이다라는 의미의 그림인 겁니다. 근데 문제,
문제가 여기서 하나 발생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실제 존재해요, 안 해요라고 많은 질문들이 오가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없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상태는요. 그 껍질이요. 조금 깨졌어요. 깨져서 새 대가리 정도가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새는 대가리라고 해도 비속어가 아닙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그 새 대가리가 튀어나왔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과학적인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그 새 대가리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 혁신이 막 몸부림을 쳐가지고서 껍질이 완전히 깨져서 새가 되면 그게 산업혁명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산업구조의 완전한 재편이 안 이루어진 상태로 아주 껍질을 깨고 나온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신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체감을 잘 못할 뿐 분명하게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는 과거의 3번의 R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증기기관에 의해서 벌어졌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혁명은요. 아주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학기술의 혁신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지던 시기가 1700년대 중반인데요. 당시 영국은 큰 문제점, 딜레마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인구수가 대륙에 있는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높았습니다. 실제 그때 기록을 보면 파리의 노동자에 비해서 런던의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2배 수준이었고요. 이탈리아 밀라노의 노동자보다는 4배 수준의 임금을 받았어요. 임금이 높다는 얘기는 원가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산업 경쟁력이 영국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때 가장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거든요. 근데 농업 중에서도 밀이라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대륙에 비해서 토양이 척박했던 영국은 단위 면적당 밀 생산량이 적었어요. 따라서 임금도 높고 토양도 척박하다 보니까 농업 경쟁력으로 대륙 국가와 싸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요. 밀밭을 밀어버리고 목초지를 만들어요. 그 목초지를 만들어서 뭐를 키웠냐면 양을 키운 겁니다. 양을 키우면 양털이 나오죠. 결국 양털을 기반으로 한 방직 산업을 영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생산된 양털들을 기본적으로 나무 배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혹시 TV에서 한산모시 같은 거 짜는 장면 본 적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 배틀 앞에 앉아서 특히 아주머니들이 계속 이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고 힘든 산업입니다. 영국도 나무 배틀이었거든요. 그 나무 배틀에 엄청나게 쌓이는 양모를 갖고 이것을 섬유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의 시작은 이 배틀을 기계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카트라이드 방적기, 뮬 방정기 같이 기계화된 방적기들이 나오면서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나무로 만든 방적기는요. 조금만 오래 사용하면 휘어버려요. 내구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나무 방적기를 새로운 재료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이 가지는 유일한 장점 중에 하나가 석탄이 많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석탄을 이용해서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철강 산업이 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철이 대량 생산돼요. 그 당시에 철은 지금 쓰고 있는 스틸, 강철이 아니고 피그 아이언이라고 부르는 선철이에요. 약간 무른 철인데 철이 대량 생산돼서 그 철로 나무 기계를 금속 기계로 바꿉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속 기계 산업이라는 게 영국에서 발생을 해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해요. 금속으로 나무 기계를 대체했더니 내구성은 좋아졌는데 무거워졌어요. 이 무거운 걸 돌리려면 인간의 힘을 넘어선 동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 동력이 우리가 잘 아는 증기기관이에요. 그래서 증기기관이 뮬 방정기랑 결합된 1789년을 1차 산업혁명의 원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꽤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새로운 동력원인 증기기관이 금속기계랑 결합되면서 엄청나게 방적산업과 기계공업이 발전하고 그렇게 발전된 증기기관 같은 게 교통기관인 증기기관차나 증기선에 결합되는 현상. 그것이 약 100여 년간 벌어진 현상이에요. 이때 통해서 영국은 세계 최초의 공업국가 타이틀을 얻고 세계적인 부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세계 곳곳에 식민지가 있었죠. 그 식민지를 만들 수 있었던 부의 원천이 바로 저 1차 산업혁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졌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누가 뭐라도 중국에 있었던 청나라였거든요. 근데 왜 영국에서 벌어졌지를 생각했는데 많은 학자들도 의견을 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키워드 첫 번째가 바로 축적이에요. 축적. 쌓는다는 얘기죠. 뭘 쌓는 거냐면 과학 지식과 기술 지식을 쌓는 거예요. 영국은요, 세계 최초로 과학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는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갖춘 국가입니다. 그래서 1700년대 중반에 1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는데 그거보다 1세기 앞선 1660년에 영국왕 제임스 2세가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자연과학자들을 모아라. 정부가 그 자연과학자들을 후원해서 마음 편하게 연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해서 만든 단체가 그 유명한 영국 왕립 아카데미예요. 처음 생겼을 때 이름 풀네임은 자연과학 진흥을 위한 런던 왕립 아카데미. 자연과학자들을 모아서 정부가 후원한 거죠. 이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많은 뛰어난 과학자들이 배출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에요. 뉴턴이 그 왕립 아카데미 회장 출신입니다. 뉴턴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한번 뉴턴이 1787년에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출간해요. 그게 근대 물리학을 열었다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익히 들어봤던 뉴턴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과 떠오르잖아요. 그 만류인력의 법칙과 운동의 법칙이 담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을 폈을 때 뉴턴이 이런 얘기를 편지에 쓴 적이 있어요.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난장이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간 난장이라는 표현은 뉴턴이 처음 쓴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좀 쓰여있던 용어였지만 뉴턴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뉴턴은 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30여 년간 과학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온 영국 왕립 아카데미라는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조금 더 멀리 봤다라고 얘기하는 겸손의 명언인 겁니다. 즉 과학 지식과 기술이 축적돼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적의 시스템이 중요해요. 두 번째 산업혁명은요, 187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벌어지는 혁명이에요. 그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게 재료가 바뀝니다. 아까 1차 산업혁명 때 피그 아이언, 선철이 나왔다고 했죠. 2차 산업혁명 때는 스틸, 드디어 강철이 나옵니다. 그 강철의 시대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프랑스 파리에 우뚝 서 있죠. 에펠탑입니다. 1889년에 프랑스 파리 만국박람회, 우리는 보통 엑스포라고 얘기하죠.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선 건물인데 1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강철이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재료의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통신산업, 전기산업, 내연기관은 가솔린이나 디젤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것이 바로 2차 산업혁명이고요. 2차 산업혁명을 선도했던 국가들은 영국을 넘어서서 이제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이었는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은 경제적 강국입니다. 즉 2차 산업혁명이 현재의 글로벌 경제의 그림을 크게 그렸다는 시사점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세 번째 산업혁명은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 혁명 또는 정보화혁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건데 이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어요. 1차, 2차 산업혁명 때 산업혁명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 2, 3차를 압축해서 고도 성장한 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는 소리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예요.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자원은 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까? 인적 자원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적 자원밖에 없으니까 외국에서 값싸게 원자재를 들여와서 그걸 우리의 능력으로 가공해서 그 가치를 높여서 되파는 가공무역이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수출로 살아야 된다고 수출 입국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무역량으로 11위 정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 바로 저 정보통신 기술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에 현재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 정도예요. 그 정도로 한국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일 정도로 우리는 3차 산업혁명 때 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요, 과거 산업혁명과 달리 인간의 두뇌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화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 과학 지식을 축적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엔 엄청난 디지털 데이터가 쌓이고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축적해야 돼요.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예측력이 높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어울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승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과거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한 번도 선도해보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이기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모으고 그것을 지능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분석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지능화 혁명이라면 어떤 변화들이 지금 벌어질까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몇 가지만 하나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에너지 분야에서 큰 변화가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초연결 사회라는 거는요. 수많은 사물과 사람들에게 센서들이 엄청나게 붙는 거예요. 이 센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거든요. 이 수많은 센서를 돌리는 건 결국 전력이에요. 그게 이게 무선으로 하든 유선으로 하든 전력인 겁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미래에는요. 스스로 발전하는 센서들이 개발될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센서가 스스로 발전하죠? 이 빛, 소리, 진동 같은 걸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멀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는요. 점점 단계로 무전력에 가까워지는 저전력 기술들이 막 등장할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전력 분야에서 한번 나타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또 하나 큰 변화들이 벌어질 건데요. 하이퍼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속 1200km 이상으로 달리는 열차입니다. 튜브 안에 달리는 열차인데 이런 열차가 만약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전에서 서울까지가 140km밖에 안 되는데 시속 1200km면요. 6분이면 이내에 도착을 해버려요. 서울에. 진짜 전국 일일 생활권이 아니고요. 대륙이 일일 생활권이 돼버리는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의료 분야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이 2023년이 되면 여러분의 평균 기대 수명은 85세가 돼요. 이게 세계 최고 높은 수준의 그 기대 수명입니다. 85세 길게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20년대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요. 현재 125세 정도로 예측이 돼요. 현재의 일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일거리를 60세에 은퇴해서 65년을 더 살라는 얘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변화는 외국의 지금 벤처 창업자들이 그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마 60세까지 일하고 440년을 놀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의 미래는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는 건 이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따라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아까 얘기했던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가 뭐지? 그럼 나는 그 일자리 속에서 어떤 일거리를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긱 이코노미 또는 휴먼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조금 태동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상시 한 사람을 오래 고용하지 않아요. 전문 계약직인 일반인들을요.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6달 고용하고 3달 쉬었다가 다시 4달 고용하고 이런 식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6개월 일하고 3달 동안 브라질 여행 가고 2달 일하고 1달 동안 쉬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시대가 미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거를 발굴해내야 돼요. 그건 일자리가 아니고 일거리예요. 그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변화를 많이 바라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